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쏟아지는 여름 장마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기세였지만 한서윤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 흐르는 기묘한 정적만큼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와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드뷔시의 달빛이 묘하게 섞여들었고 그 불협화음 속에서 서윤은 맞은편 소파에 앉은 남자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동생 한지아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자랑하며 데려온 약혼자 강도진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재단된 수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이 넘긴 머리카락과 은은하게 풍기는 고가의 향수 냄새는 그가 속한 상류층의 권위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점 주인으로 위장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윤의 예민한 감각은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비릿한 피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언니에게 자신의 남자를 소개한다는 설렘에 뺨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정작 서윤의 시선은 도진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찻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펜을 굴리는 사업가의 손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흉기를 다뤄온 자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도진이 지아를 바라볼 때 짓는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파충류 같은 서늘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장기판의 말로 여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하고도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과거 전장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악인들의 그림자를 이 남자에게서 겹쳐보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식탁 위에는 지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요리들이 가득 차려졌고 도진은 예의 바른 태도로 음식 맛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오메가 그룹의 대표로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자선 사업과 해외 투자 유치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중후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분석관 출신인 서윤의 귀에는 그의 말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모순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해외 체류 기간은 특정 분쟁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테러 사건들의 시기와 묘하게 일치했고 그가 설명하는 자금 흐름의 구조는 합법적인 기업 활동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자금 세탁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서윤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그가 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분석하느라 뇌가 과부하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도진이 소금통을 집으려 팔을 뻗는 순간 그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은빛으로 반짝이는 커프스 버튼이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의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내렸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금으로 세공된 그 커프스 버튼에는 킬리를 튼 뱀이 부러진 칼을 휘감고 있는 기이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5년 전 동유럽의 춥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서윤이 목숨을 걸고 추적했던 국제 범죄 조직 서펀트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그 조직의 간부급 인사들만이 그 문양을 지니고 다녔다는 정보를 떠올린 서윤은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과거 자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동요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도진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도진이 고개를 돌려 서윤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조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것조차 즐기고 있다는 오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고, 어쩌면 서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그 숨막히는 기싸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아만이 행복한 표정으로 디저트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아는 도진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겠다며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도진은 그녀의 곁에 서서 악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우아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서윤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언니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고 있겠지만, 서윤에게 이 장면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지아가 수줍게 웃으며 건반을 두드리는 손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스킨십조차 서윤의 눈에는 먹잇감을 안심시킨 뒤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맹수의 사전 작업처럼 보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도진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그의 주의를 지아에게서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가 오메가 그룹의 최근 인수 합병 소식에 대해 물으며 그가 평소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유려한 화술로 방어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서점 주인치고는 경제 흐름에 대해 상당히 해박하시군요. 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미소를 유지하며 그저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잡다한 지식이 쌓였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꾸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높고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내일 오전에 있을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아는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현관 조명 아래서 도진은 지아를 가볍게 포옹하며 다음 주말에 있을 오메가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서윤과 함께 꼭 참석해 달라고 초대했습니다. 서윤은 그 초대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확인 사살하려는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장임을 알기에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에게 보내는 경고장처럼 섬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윤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아는 언니가 긴장해서 힘이 빠진 줄로만 알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서윤을 부축하며 도진 씨가 너무 완벽해서 언니도 부담스러웠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동생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차마 그 남자가 살인 기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안심시켜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천둥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앤티크 장식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괴물처럼 서윤을 덮쳐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며 사랑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금 피 묻은 칼자루를 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정보기관을 떠날 때 챙겨두었던 암호화된 통신 단말기와
위조 신분증,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구형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며 혈관 속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말기의 전원을 켜고 복잡한 보안 코드를 입력하여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정보망, 다크웹의 심연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의 녹색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을 보며 서유는 강도진이라는 이름과 서펀트 조직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의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며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열되었지만 강도진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세탁되어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기업가의 이력만이 조회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운영하는 오메가 그룹의 자회사들과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꼬리를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붉게 변하며 경고 메시지가 떴고 누군가 서윤의 접속 위치를 역추적하고 있다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단말기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메모리 칩을 꺼내 라이터불로 태워버리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 짧은 접속 시도만으로도 상대방의 보안 레벨이 국가 기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타다 남은 메모리 칩의 잔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머릿속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복잡해졌습니다. 강도진은 이미 서윤이 자신의 뒤를 캘 것을 예상하고 덫을 놓아두었을 것이며 지하는 그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질이었습니다. 서윤은 침실로 가서 곤히 잠든 지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 아이의 평화로운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거래라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 허벅지의 밴드에 고정시키고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어둠은 더욱 짙고 깊었으며 이제 서유는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유는 헌책방의 셔터를 평소보다 일찍 내리고 거리의 어둠이 깔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낡은 책에서 나는 회색한 종이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지만 어제 저녁 강도진의 소매 끝에서 보았던 뱀 문양의 잔상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 숨겨두었던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회색 트렌치 코트에 깃을 세운 채 뒷문으로 빠져나와 복잡한 서울의 골목길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종로의 허름한 전자상가 뒷골목에 위치한 간판 없는 수리점이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그녀가 조직에 몸담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정보 브로커 박노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겉으로는 고장난 라디오나 전축을 고치는 곳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뒷세계에 은밀한 정보들이 거래되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좁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구석에는 온갖 전선과 부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대 뒤에서 납땜질에 열중하던 박노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만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무런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고 그 안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오메가 그룹의 지난 5년간 전용기 운항 기록과 강도진 대표의 비공식 해외 체류 일정, 그리고 그 시기에 발생한 국제적인 사고들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박노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서윤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이 의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느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의 결연한 표정을 읽고는 묵묵히 서랍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외부와 차단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박노인이 건네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엑셀 파일과 지도 데이터들은 처음에는 무의미한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지만 서윤의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더해지자 점차 끔찍한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중동의 평화회담장에서 발생했던 차량 폭탄 테러 사건 당일 강도진의 전용기가 인근 공항의 비밀리에 착륙했다가 사건 직후 이륙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2년 전 동유럽의 유력 정치인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날 강도진이 그 도시의 최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고 반복적인 패턴이었으며 강도진이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과 암살의 배후에서 이득을 취하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서윤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시각 강도진은 한지아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하여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지아의 잔에 따라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고 달콤한 목소리로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다음 달에 유럽 지사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데 지아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며 함께 떠나서 그곳에서 둘만의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자고 유혹했습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강도진의 애절한 눈빛과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상의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도진은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언니가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교묘하게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지아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서윤이 지아를 과잉 보호하고 있으며 지아가 독립하여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언니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싶어 한다며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진한 지아는 도진의 논리적인 설득에 점차 동화되어 갔고 언니의 걱정이 사실은 집착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지아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택기를 박았습니다. 지아는 반짝이는 반지를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도진의 품에 안겨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분석을 마친 서윤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여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강도진이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지아를 이용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명의로 설립된 유령 법인들을 통해 불법 무기 거래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결혼식 당일을 기점으로 모든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한 뒤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지아는 국제적인 금융범죄의 주범으로 몰려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범죄 조직에 의해 제거당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즉시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아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윤은 그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그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으니 결혼을 미루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사업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과거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지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지아는 이미 도진에게 세뇌된 상태였기에 서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니가 도진을 깎아내리기 위해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언니가 내 행복을 질투해서 이러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윤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지아를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자신이 본 뱀 문양과 과거의 기억, 그리고 도진의 위험성에 대해 호소했지만 지아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는 도진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며 언니가 아무리 험담을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말했던 대로 언니가 자신의 독립을 방해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짐을 싸서 당장 도진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윤은 지아의 팔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지아는 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언니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힌 방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서윤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져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아가 방에서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서윤은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당장 지아를 억지로 막아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 분명했고 도진은 지아가 집을 나오는 즉시 그녀를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서윤은 지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진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거나 직접 처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지아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했지만 지아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두 자매의 운명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아가 떠난 후 서윤은 창가에 서서 건물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도진의 비서가 지아의 짐을 싣는 모습과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며 도진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서윤을 향한 명백한 승리의 선언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데려갈 수는 있어도 결코 파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네가 쌓아 올린 그 거짓된 왕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언급했던 유럽 출장과 결혼식이 사실은 대규모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막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오메가 그룹의 내부 서버에 침투하여 자금 이체 경로와 최종 도착지를 파악해야만 도진의 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군사 기밀 수준으로 철통같이 방어되고 있었기에 외부 해킹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말에 열리는 오메가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는 도진이 직접 그녀를 초대한 자리였고 그것은 함정인 동시에 서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파티장 내부 구조도와 보안 요원들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박 노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윤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고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드레스를 꺼내 거울 앞에 대보았습니다. 화려한 파티 드레스 아래에는 얇은 방탄조끼와 각종 소형 무기들을 숨겨야 했기에 핏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코드네임 팬텀으로 불리던 시절의 냉혹한 킬러의 인격을 다시 깨워냈습니다.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이제 뜨거운 분노로 변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두고 간 가족 사진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도진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아는 넓고 화려한 공간에 압도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런 지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자신이 언니 목까지 더 잘해주겠다고 속삭이며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최고급 와인을 권하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품에 안겨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언니도 언젠가는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이 자신의 뒤에서 비서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수신호는 지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녀의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도진의 비서는 지아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모델의 복제폰을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그 폰은 도진의 감시하에 있는 번호로만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진이 건네주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진은 잠든 지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고 서재로 들어가 암호화된 화상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서펀트 조직의 간부들이 나타났고 도진은 그들에게 작전명 2부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주 파티가 끝나는 대로 타겟을 제거하고 자금을 이체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서유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까지 잠들지 못하고 파티장 침투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도면을 펴놓고 비상구 위치와 환풍구 경로,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동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만약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탈출 루트도 여러 개 확보해 두어야 했고 최악의 상황에는 정면 돌파를 감행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분해하고 닦으며 부품 하나하나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벼려주었고 그녀는 탄창에 실탄을 채워 넣으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놈은 완벽해 보이려 하지만 오만함이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그 오만함의 틈을 파고들어 목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의 축제를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서유는 총을 다시 조립하여 허리춤에 차고 불 꺼진 거실을 서성이며 지하가 없는 빈자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강도진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X자를 그으며 사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만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짓된 완벽함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 파편들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서유는 그 상처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직 지아만은 상처 없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메가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더로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와 향락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연회장 바닥을 대리석처럼 매끄럽게 비추었고 참석한 귀빈들의 목과 손목에 걸린 보석들은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유명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왈츠 선율이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눈에는 이 모든 화려함이 악취나는 시궁창을 덮어놓은 얇은 비단 천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올린 채 연회장 입구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서점 주인의 수수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짙은 화장과 세련된 차림으로 변신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주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서유는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는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고 천천히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식적인 웃음을 교환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스러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서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연회장 중앙에 위치한 메인 스테이지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강도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은 한지아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아의 목에는 도진이 선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증표라기보다는 소유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진은 사람들에게 지아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소개하며 끊임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완벽한 커플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지아가 도진의 팔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진이 지아의 팔을 단단히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멍하고 초점이 흐릿해 보였는데 그것은 도진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통제로 인해 자아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그 순간 얇은 유리잔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도진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지아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서윤이 두 사람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아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화려한 차림으로 파티장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지아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선 표정이었습니다. 도진 역시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반겼습니다. 처형이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차려입으시니 못 알아보겠군요. 서점 주인이 아니라 영화 배우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서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그녀의 변장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그의 칭찬을 무시하고 지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아는 언니의 차가운 태도에 움찔하며 도진의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그 모습은 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에게 잠시 조용히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도진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아에게 잠시 다른 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라고 일렀습니다. 지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도진의 말에 거역할 수 없다는 듯 순순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진은 에스코트하듯 서윤의 등 뒤에 손을 얹고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야외 테라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연회장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안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테라스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흔들었고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서윤의 신경을 긁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걸 보니 제 뒷조사를 꽤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도진이 먼저 침묵을 깨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뒷조사라기보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두지. 네가 5년 전 발칸반도에서 팔아넘긴 무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기억이나 하나. 서윤의 입에서 발칸반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여유롭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세탁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꼬리가 잡혔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주인 치고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시군요. 소설을 너무 많이 읽으신 것 아닙니까?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작전 중에 찍어두었던 서펀트 조직의 무기거래 현장 사진이었고 사진 구석에는 흐릿하게 남아 도진의 옆모습과 그의 소매에 박힌 뱀 문양 커프스 버튼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 상상력의 산물인가. 강도진 아니 코드네임 바이퍼. 서윤이 그의 옛 코드네임을 부르자 도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싸늘한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난간 위에 거칠게 내려놓고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와 위협적인 기세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정체가 뭐지? 단순히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는 아닌 것 같은데.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습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시선을 맞부딪히며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만 알아둬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기백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동생 지아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지아는 국제적인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서 썩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증거들을 세상에 터뜨려봐. 그 순간 지아의 인생도 함께 끝나는 거야. 도진의 협박은 구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방패막이로 삼아 서윤을 고참애려 하고 있었고 서윤이 지아를 끔찍이 아낀다는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당장 그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끓어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아를 놔줘. 그러면 나도 조용히 사라져주지.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서윤의 제안은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주는 거야. 지금 당장 쥐 죽은 듯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평생 입 다물고 살아. 그러면 지아는 내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지. 하지만 만약 내 앞길을 또다시 막으려 든다면 그땐 자매가 나란히 지옥 구경을 하게 될 거야.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팔을 낚아채며 강한 악력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은 서윤의 악력이 보통 여자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소나귀 힘은 웬만한 성인 남성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아 때문이야. 하지만 만약 지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넌 지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찾아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죽여줄 테니까. 서윤의 눈빛은 마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도진조차 본 적 없는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팔을 뿌리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서윤을 훑어보았습니다. 미친 여자군. 경비원들을 불러 끌어내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고
서유는 테라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진이 다시 지아의 곁으로 돌아가 다정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보였고, 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미소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서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경고는 끝났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전포고를 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피를 부르는 전쟁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평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옛 동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지아의 모습을 눈에 담은 뒤 테라스를 빠져나와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짙은 살기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호텔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를 잡고 그녀를 주시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이미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유는 호텔 회전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고 습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녀는 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차가운 보도블록을 밟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오직 적을 섬멸하고 동생을 구하는 길만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테라스에서 돌아온 도진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일개 서점 주인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을 한 잔 더 주문한 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보안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깔끔하게 사고사로 위장하고.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자 그는 다시 지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비틀린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야. 도진의 지시를 받은 보안실장, 박 실장은 즉시 정예 요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서윤의 뒤를 밟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호텔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검은색 벤에 나눠 탄 채 조용히 그녀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택시를 잡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택해 걷고 있었는데 이는 추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뒤에 붙은 꼬리들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 폐쇄된 공장. 단지 쪽으로 방향을 틀자 추격자들의 차량 라이트가 거칠게 어둠을 갈랐습니다. 서유는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파티장 한 구석에서 도진의 비서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해 비틀거렸습니다. 도진은 그런 지아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피곤한가 보네. 그만 올라가서 쉬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호텔 위층의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언니가 걱정되어 도진에게 언니는 갔어? 라고 물었지만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응 언니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났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도진은 잠든 지아를 바라보며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끈질긴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여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쇠파이프와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미로처럼 얽혀있는 구조물들은 그녀에게 있어 최적의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곧이어 벤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흉기를 들고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발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서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호흡을 죽이고 첫 번째 먹잇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다시 한번 피로 물든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게 쏟아지며 폐공장의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빗소리는 곧 이어질 격투의 소음을 묻어줄 완벽한 소음 차단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유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허벅지에 묶고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디디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바닥에서 주운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고 근육들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놈들이 다가오는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고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손짓으로 수색 방향을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공장의 앙상한 철골 구조물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거셌고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음은 공장 내부의 모든 기척을 집어삼킬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한서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놈들은 총 6명이었고 움직임이나 무기를 파지하는 자세로 보아 단순한 깡패가 아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만 이 낡은 공장은 이미 서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된 그녀만의 전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녹슨 볼트 하나를 집어들어 반대편 구석으로 힘껏 던졌고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용병들의 시선과 총구가 일제히 쏠리는 순간 서윤은 어둠을 틈타 가장 뒤처져 있던 놈의 뒤로 그림자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놈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고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놈은 그대로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서유는 쓰러지는 놈의 몸을 받쳐 소리를 죽인 뒤 신속하게 그의 허리춤에서 단검과 통신기를 탈취하여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료의 기척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선두의 리더가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공포는 그들의 대열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하나씩 잡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적외선 투시경을 착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유는 이미 그들의 장비 수준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장의 배전반이 위치한 기둥 뒤로 이동하여 미리 봐두었던 주 전원 케이블을 단검으로 내리찍어 절단했습니다. 스파크가 튀며 펑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내부에 희미하게 들어오던 비상등마저 모두 꺼져버렸고 완전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용병들이 동요하며 허공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만이 번쩍거리며 공장 내부를 간헐적으로 비췄습니다. 서유는 그 혼란을 틈타 2층 캐러크로 소리 없이 이동했고 위에서 놈들의 위치를 내려다보며 다음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용병 하나가 대열을 이탈하여 출구 쪽으로 뒷걸음질 치자 서유는 캐러크 난간을 뛰어넘어 놈의 위로 낙하했습니다.
중력을 이용한 강렬한 타격의 놈은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고꾸라졌고 서윤은 곧바로 몸을 굴려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생 짐승에 가까웠고 살인 기술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정교하고 잔혹했습니다. 총격이 멈춘 짧은 틈을 타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권총을 빼앗아 가장 가까이 있는 2명의 다리를 정확하게 조준 사격했습니다. 고막을 찢는 비명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지자 남은 용병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치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리더는 부하들에게 진정하고 흩어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서윤의 심리전에 말려든 그들에게는 명령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부상당해 신음하는 놈들을 미끼로 삼아 남은 놈들이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저격수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예상대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내민 용병의 머리를 향해 서윤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탕하는 총성과 함께 또 한 명이 쓰러지자 이제 남은 것은 리더를 포함해 단 2명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탄창을 확인한 뒤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살기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구석에 몰린 리더와 남은 부하 한 명은 최후의 발악으로 수류탄을 꺼내 들었지만 서윤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빗물을 차올려 시야를 가린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부하의 손목을 꺾어 수류탄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진 수류탄이 굴러가 터지기 직전 서윤은 리더를 발로 차서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쇠기둥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공장은 먼지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서윤은 비틀거리는 리더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리더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리더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강도진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저항하던 리더였지만 서윤이 칼끝으로 그의 상처를 후벼파며 고통을 주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은 오늘 밤 자정이 넘으면 인천항에 대기 중인 밀항선을 이용해 공해상으로 나간 뒤 그곳에서 개인 전용기로 갈아타고 제3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지아가 이미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강도진의 차에 태워져 이동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놈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더를 기절시켜 묶어두고 그의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강도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동 경로와 접선 장소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지도를 확보한 서윤은 폰을 챙겨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윤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묶어 지혈을 하고 엉망이 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긴 뒤 근처에 숨겨두었던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 쉴드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빗길을 질주하며 강도진이 이동하고 있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놈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가 아닌 외곽 국도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고 그 길목에는 과거 밀수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폐쇄된 터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곳이 승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스로틀을 최대한 당겨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방울이 헬멧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들렸고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과거 조직에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안전가옥에 잠시 들러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맨몸으로 놈들을 상대하기에는 강도진의 경호 병력이 너무 많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창고로 위장된 안전가옥에 도착한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덮개를 걷어내자 벽면을 가득 채운 무기들이 차가운 광택을 뽐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전술 벨트에 탄창과 섬광탄을 채운 뒤 주무기로 사용할 자동소총과 보조 무기인 권총 2자루를 챙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니라 전장을 누비던 살인병기 코드네임 팬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아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녀는 무기들을 점검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서윤이 다시 빗속으로 나섰을 때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GPS를 통해 강도진의 차량 행렬이 예상 경로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놈들은 검은색 세단 3대와 밴 2대로 이루어진 호송 대열을 갖추고 있었고 강도진과 지아는 중간에 위치한 방탄 리무진에 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지름길을 이용해 놈들보다 먼저 패터널 입구에 도착하여 매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했고 그녀의 심장은 엔진의 RPM과 동기화된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한편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도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용병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자 불안감을 느꼈지만 설마 여자 혼자서 정예 용병 부대를 전멸시켰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잠든 지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자금 세탁의 열쇠였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지만 그 맛은 어쩐지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패터널 위쪽 절벽에 도착하여 오토바이를 숨기고 저격용 라이플을 꺼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빗줄기가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5대의 차량이 줄지어 터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스코프를 통해 선두 차량의 타이어를 조준했고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선두 차량을 전복시켜 터널 입구를 막고 그 혼란을 틈타 리무진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탕하는 묵직한 총성과 함께 선두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서로 충돌했고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서윤은 지체 없이 절벽 아래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당황한 경호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중앙에 멈춰선 리무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왔지만 서윤은 차량들을 엄폐물 삼아 교묘하게 피하며 리무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리무진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사를 끌어내린 뒤 뒷좌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강도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아를 끌어안고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진의 입모양은 쏘면 이 여자도 죽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짙하고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리하게 진입하다가는 지하가 닫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원 병력이 도착했는지 터널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량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직감한 서윤은 일단 후퇴하여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 돌파를 해야 할지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윤은 리무진의 타이어를 모두 터뜨려 기동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연막탄 하나를 더 터뜨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의 발을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놈들이 차량을 교체하고 대여를 정비하는 동안 그녀는 터널 내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놈들의 멘탈을 갉아먹는 소모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고르며 탄창을 교체했습니다.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강도진은 차 안에서 밖의 상황을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가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잠든 지아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지만 약 기운에 취한 지아는 웅얼거리기만 할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헬기를 이곳으로 보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았습니다. 터널 안은 연기와 화약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서윤은 기둥 뒤에 숨어 놈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진이 헬기를 불렀다면 그것은 그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지하를 구출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놈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도청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망쳐봐 강도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줄 테니 그녀의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터널 안은 마치 아수라장과도 같았고 찢어진 리무진의 타이어에서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강도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꽉 쥐고 깨진 차창 밖의 어둠을 주시하며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옆자리에 쓰러져 있던 한지아는 요란한 총성과 폭발음에 놀라 흐릿한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따뜻한 미소가 아닌 공포에 질린 야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약 기운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도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무슨 일이냐고 작게 신음했습니다. 도진은 지아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고 그 순간 지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에게서 느껴지는 살기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항상 다정하고 신사적이었던 도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하고 잔인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차 안을 둘러보다가 도진의 손에 들린 권총과 바닥에 흩어진 탄피들을 발견하고 비로소 언니의 경고가 틀리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동화 같은 사랑은 허상이었으며 자신은 그저 도진의 탈출을 위한 인질이자 방패막이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한서윤은 놈들의 지원 병력이 터널 입구에 도착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잠시 몸을 낮추고 콘크리트 기둥 뒤로 피신했습니다. 그녀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리더에게서 탈취한 스마트폰을 꺼내 오메가 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놈들이 자신을 제압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도진의 비밀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을 전 세계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진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결코 발을 뻗고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녀의 치명적인 한방이자 그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터널 안에서 도진의 비명이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총에 맞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확인한 절망의 절규였습니다. 도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자신의 자산이 동결되고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속보를 접하고는 이성을 잃고 차 안의 기물들을 부수며 광분했습니다. 그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자신의 본거지인 해안가 별장으로 돌아가 전열을 정비하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쳐 당장 차를 돌려 별장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고 지하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억지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태웠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지하를 끌고 방탄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격용 라이플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지하를 인간 방패로 앞세운 탓에 섣불리 사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준경을 내리고 대신 밴의 뒤를 따르는 호위 차량의 운전석을 향해 정확하게 탄환을 박아 넣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통제를 잃고 벽을 들이받으며 폭발했지만 도진이 탄 밴은 그 혼란을 틈타 터널을 빠져나가 빗길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놈들을 놓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스로틀을 당겼고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안 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 찼고 빗물에 젖은 도로는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운전 실력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도진의 부하들은 뒤따라오는 서윤을 저지하기 위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총을 쏘아댔지만 그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하고 오히려 놈들의 차량 바퀴를 터뜨려 도로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둘씩 호위 차량이 제거되고 이제 도진이 탄 밴만이 남았을 때 멀리서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오메가 그룹의 별장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휴양시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도진의 사설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별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도진의 밴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은 다시 굳게 닫혔고 담장 위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서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서윤은 오토바이를 숲속에 숨기고 망원경으로 별장의 동태를 살피며 침투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정문으로 돌파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절벽 쪽으로 우회하여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안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위험한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절벽 아래에서 서윤은 장비를 점검하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멍투성이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동생을 향한 집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편 별장 안으로 끌려 들어온 지아는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도진은 공포에 질린 그녀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위스키 병을 병째로 들이키며 지아에게 너와 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폭언을 들으며 흐느껴 울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배신감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과도를 몰래 집어 드레스 자락 속에 감추었고 언니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진은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남아있는 모든 용병들을 소집하여 건물 안팎을 물샐 틈 없이 방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룸에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감시하며 서윤이 어디로 들어올지 예측하려
애썼지만 팬텀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살인 청부업자의 움직임은 기계 따위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틈타 절벽을 기어올라 별장의 정원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외곽 경비병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는 적들의 시체를 뒤로 하고 서유는 건물의 심장부를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별장 내부는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도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별장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전기가 나가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를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총성은 죽음의 사자가 바로 문 앞까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유는 전력실을 파괴하고 암시경을 착용한 채 혼란에 빠진 적들을 도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틈타 묶여있던 손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숨겨두었던 과도로 밧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당황하여 밖을 내다보는 틈을 타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곧바로 도진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도진은 지아를 인질로 삼아 서윤을 협박할 생각으로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로비 중앙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비췄을 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밧줄을 타고 내려온 서윤이 파편과 함께 바닥으로 착지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과도 같았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도지는 뒷걸음질치며 주춤했습니다. 서유는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도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녀의 손에는 두 자루의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지아의 목을 조르며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악을 썼지만 서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미 늦었어 강도진. 넌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어.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윤과 도진 그리고 그 사이에 잡힌 지아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팽팽한 긴장감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그를 자극하며 주의를 분산시켰고 지아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아는 언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도진의 팔을 힘껏 깨물며 몸을 숙였고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총알은 도진의 어깨를 스치며 그를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고 지아는 그 틈을 타 언니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떨어진 기폭 장치를 눌렀고 별장 곳곳에 설치된 폭탄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다 같이 죽자고 소리쳤고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서유는 도진을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발하기 전에 별장에서 지아를 데리고 탈출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로비에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자매의 운명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유는 지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마지막 남은 탄창을 갈아 끼웠고 도진을 향해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셋 중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했고 서유는 그것이 자신이 아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는 별장의 로비는 이미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있었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파이프와 무너지는 천장 파편들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작동시킨 기폭 장치의 카운트다운 소리는 심장을 옥죄어오는 시계추 소리처럼 로비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거세게 타오르는 화염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서윤은 피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진동하는 혼란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한지아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어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동생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내 눈을 봐지야. 아까처럼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야 해 알겠지라고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닌 살아서 언니와 함께 나가겠다는 독한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강도진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터뜨렸는데 그 소리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왕국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을 파멸로 모은 두 자매를 길동무 삼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뒤틀린 집착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권총에 끼워 넣으며 서윤이 숨어있는 기둥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가했고 대리석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서윤의 얼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는 죽어, 다 같이 죽어버려, 완벽하지 않은 세상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에는 이성을 상실한 짐승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파편이 튀는 와중에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도진의 사격 패턴을 분석했고 그가 탄창을 교체하는 짧은 틈을 노려 반격을 가할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서윤은 기둥 뒤에서 몸을 날려 바닥을 구르며 도진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두 발을 발사했지만 도진은 예상보다 민첩하게 몸을 피해 밭테이블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라도 투여한 듯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빨랐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사례로만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은 탄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여 탈출구를 모색했지만 정문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샹들리에와 잔해들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퇴로인 테라스 쪽 유리창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시선으로 테라스 쪽을 가리키며 우회할 것을 지시했고 어무 사격을 통해 도진의 발을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의 의도를 간파하고 숨겨두었던 연막탄을 로비 중앙으로 던져 시야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로비를 뒤덮자 시야는 순식간에 제로가 되었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청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바닥을 긁는 미세한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쫓았지만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감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지아가 숨어있던 기둥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이 연막을 틈타 서윤을 우회해 지아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도진의 그림자를 향해 남은 총알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지아의 머리채를 잡고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고 서윤은 방아쇠를 당기던 손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열한 농여자를 방패로 쓰는 게 네가 말하던 완벽함이냐. 서윤이 이를 갈며 소리치자 도진은 지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 내 동생이 죽어가는 꼴을 똑똑히 지켜봐라. 그것이 네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다라며 칼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아의 목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리자 서윤의 이성은 끊어졌고 그녀는 총을 바닥에 던지며 양손을 들어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진에게 다가가며 내가 죽어줄 테니 지아는 보내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라고 회유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둘 다 죽어야 해. 그래야 내 그림이 완성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도진의 눈이 서윤이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지아가 도진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갑자기 몸을 축 늘어뜨리는 심앱을 했고, 도진이 당황하여 무게중심을 잃은 찰나 지아는 있는 힘을 다해 도진의 발등을 굽 높은 구두굽으로 찍어버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도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팔을 늦추자 지아는 그 틈을 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을 집어 도진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지아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도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도진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도진이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그는 곧바로 튀어올라 서윤의 목을 조르며 엉겨붙었고, 두 사람은 불타는 로비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고, 서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일념 하나로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도진의 눈을 찌르고 관자놀이를 가격하며 저항했지만 체급 차이와 체력 저하로 인해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위에 올라타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또시며 죽어 죽어 죽어라고 광적으로 외쳤고, 서윤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무언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도진의 몸이 옆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지아가 무너진 기둥자네에서 주워온 쇠파이프로 도진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를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지아의 손을 잡고 테라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정신을 차린 도진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다리를 절룩거리며 어디도 못 가.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제가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이제 30초도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맹렬하게 쏟아내고 있었고, 건물의 뼈대가 뒤틀리며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테라스 난간에 도착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는 죽음의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불길에 휩싸인 악마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지아의 얼굴을 감싸쥐고 우린 살 수 있어. 나 믿지 셋세면 뛰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테라스 입구까지 다가와 총을 겨누는 순간 서윤은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지아와 함께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것과 동시에 별장 내부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붉은 화염이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라 밤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도진의 절규는 폭발음에 묻혀 사라졌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요새는 순식간에 불타는 지옥으로 변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강타하며 숨이 턱 막혀왔고, 거센 파도는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서윤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하지만 잡고 있는 지아의 손을 놓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잡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폐부 깊숙이 짠물이 들어왔지만 서윤은 지아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살폈고, 다행히 근처에서 허우적거리는 지아를 발견하고 그녀의 목을 감싸 안아 부표처럼 떠있는 나무 토막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토막에 의지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불타오르는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위에서는 연쇄적인 폭발이 계속되며 건물의 잔해들이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고, 그 장엄하고도 끔찍한 광경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악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화염 속에서 뼈도 추리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멍하니 불타는 별장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이었다는 사실과 그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했다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유는 그런 지아를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살았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여전히 사납게 울렁거렸지만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용 소형 보트가 숨겨진 해안 동굴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아 역시 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악물고 발장구를 치며 서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넜고 마침내 동굴 안쪽에 숨겨져 있던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그 위에 쓰러지듯 올라탔습니다. 보트 엔진에 시동을 걸자 둔탁한 모터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고 서유는 키를 잡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멀어지는 해안가에서는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위협할 수 없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보트 바닥에 누워 떨고 있는 지아에게 다가가 방수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아는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서유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상실의 눈물이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작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보트는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안전 가옥이 있는 작은 섬을 향해 나아갔고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려는 듯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두 자매의 지친 얼굴 위에도 따스한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서유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강도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와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하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지아가 있었고 두 사람은 지옥불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지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 언제나 네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아도 언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알았는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상처 입고 부서졌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생명력을 담고 있었고 서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두 자매를 태운 작은 배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희망이라는 이름의 항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아침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검푸른 바다를 황금빛 비단처럼 물들였습니다. 작은 고무보트의 의지에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한서윤과 한지아는 탈진한 상태로 이름 모를 작은 섬의 해안가에 도착했고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두 사람은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바닷물이 상처를 따갑게 자극했지만 그런 고통조차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져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었으며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는 지난밤의 지옥 같았던 폭발음과 비명 소리를 지워주는 자연의 자장가처럼 들렸고 두 자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부활의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과거의 자신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안전 가옥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믿을 수 있는 조력자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고, 몇 시간 뒤 낡은 어선 한 척이 그들을 태우기 위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에 오르자 선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사람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수프를 내어주었고, 선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오메가 그룹의 강도진 대표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가 소유한 호화 별장이 의문의 폭발 사고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불타는 별장의 잔해와 함께 서윤이 유포한 강도진의 범죄 증거 자료들이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현장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다가 강도진의 영정 사진이 뉴스 자료 화면으로 나오자 몸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만인의 연인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군림했던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끄고 지아의 귀를 막아주며 이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질 시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더 이상 뉴스를 보지 말 것과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오직 치유와 휴식에만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배는 육지를 향해 나아갔지만 두 자매의 목적지는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쪽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바닷가 마을에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지아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주택을 임대하여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과거의 신분을 모두 세탁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며 마을 어귀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고, 지아는 그곳에서 서빙을 도우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곤 했고, 빗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질려 식탁 밑으로 숨어들었지만 서윤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은 매일 밤 지아의 곁을 지키며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아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피아노는 카페의 인테리어를 위해 가져다 놓은 오래된 중고 악기였는데, 지아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건반에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지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잠시 후 떨리는 손길로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카페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지아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과거 강도진 앞에서 쳤던 화려한 쇼팽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위로를 담은 잔잔한 창작곡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선율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지아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가 지아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지아는 건반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며 언니나 그 사람을 죽였어, 내 손으로 찔렀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서윤은 지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니야. 넌 괴물을 없앤 거야. 넌 우리를 지킨 거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아의 눈물은
죄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고 그날의 통곡을 끝으로 지아는 비로소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더 이상 고통의 재현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카페에 들러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오메가 그룹의 몰락과 함께 강도진과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심어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금 내역만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와 살인 청부 기록까지 모두 복구하여 수사 당국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시민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환호했지만 정작 그 정의를 실현한 주인공인 한서윤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내부 고발자나 경쟁 조직의 소행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서윤은 그 어떤 명예나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유일한 보상은 지아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과 두 자매가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바닷가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윤은 카페의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고 문득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만을 익혔던 그녀의 손은 이제 커피를 내리고 책장을 넘기며 동생의 머리를 묶어주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체력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카페 곳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호신용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살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마을의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선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아는 가끔 서윤에게 언니는 후회하지 않아? 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숨어 살아야 하잖아. 라고 묻곤 했지만 서윤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평화라면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카페 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아는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툰 솜씨로 캐럴을 부르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서윤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 잔을 들고 그 풍경을 지켜보며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강도진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함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지만 서윤이 지켜낸 이 순간은 비록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진실하고 견고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두 자매는 카페의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뜨거웠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윤의 팔짱을 끼며 언니 내일 아침에는 해돋이를 보러 가자. 내가 맛있는 떡국 끓여줄게라고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강도진의 금고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으로 그 안에 담긴 마이크로 필름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더 거대한 권력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릴까 고민했었지만 결국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험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자의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흰색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지아를 등 뒤로 물러서게 한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엽서였고 그곳에는 아무런 글귀 없이 그저 맑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파랑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서윤이 도움을 주었던 누군가가 보낸 감사의 표시이자 그녀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알리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은 긴장을 풀고 엽서를 지아에게 보여주었고 지아는 파랑새가 꼭 언니 같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자매는 현관문을 열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들의 집안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현관문을 잠그며 마음속의 빗장도 함께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그 어떤 악몽도 이 문을 넘어올 수 없을 것이며 설령 폭풍우가 다시 몰아친다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등불 삼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이 있는 한 그 삶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완벽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윤과 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생존자들의 찬가이자 자매라는 이름으로 쓰인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